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목요철학 입문 포럼 상하반기 1년 전체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을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대주제로 1년 동안 이렇게 이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강연입니다. 제 879회고요.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과 바로 그 편향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일종의 윤리적 기준 혹은 윤리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정원섭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 및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하셨고요. 미국 퍼듀 대학에서 석사후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포스트 휴먼학회 회장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철학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관련해서는 많은 책과 논문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에 인공지능과 새로운 규범이라고 하는 저술, 그리고 2022년에 인공지능의 편향과 챗봇의 일탈, 그리고 올해입니다. 철학과 현실, 현실과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정원섭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성 교수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보탤 게 있습니다. 제가 1981년부터 84년까지 대봉동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봉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지금 수성구로 여기로 이전해 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김광석 거리로 잘 알려져 있는 방천시장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지금쯤이면은 콩나물국을 끓여 먹기 위해 가지고 방천시장 아주머니한테 콩나물 100원어치만 파세요 이러면은 아주머니가 100원짜리가 너무 적다고 학생 500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방천시장에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자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대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경험, 힘들었던 경험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팔자가 또 제 집사람이 대구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대구를 강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오늘 동대구에서 내려가지고요. 범어도성까지 쭉 걸어오면서 그 대로 그죠? 보면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 길이 엄청나게 넓었는데 여전히도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어쩌면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모습 그렇게 이렇게 걸어오면서 날씨가 사나웠지만은 여러분들 만난다는 기쁨이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 범어도서관 그죠? 예, 와 보니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단 오늘 오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제 기쁜 마음 그리고 또 제가 이번 강연에 이번 올해 시리즈에
마지막을 마치 조용필처럼 마무리하게 된 영광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놈이 대구를 떠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고 하면은 역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니 다르구나 이렇게 긍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앞에 정말 그 기사등 같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잘난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저마다 또 다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뭐가 우리 경상도식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적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실 선생님들 여기 오시기 위해 가지고도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올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간단하고 소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특히 인문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1년 동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한마디로 뭐를 정리하자. 이게 아니라 야, 그 동네 진짜 복잡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을 조금만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정말 시민 강좌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략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학생들하고 하고 또 발표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전문 교수들, 연구자들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범어도서관에서 한다고 하고서도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계명대 목요철학에 와가지고 5차례나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중들이 교수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덜 그랬는데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약간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렇게 체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문학자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마통을 쓰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렇게 카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알아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용 등급을 일단 올려보자 이렇게죠. 근데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은행 직원하고 이렇게 얼굴 대놓고 얘기를 할 때 거부됐다 그러면은 일단 직원 얼굴부터 좀 빤히 쳐다봐야 되겠죠. 내가 누군 줄 아나? 그죠? 이렇게. 그럼 그 직원이 아버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 말이 안 들어져. 나쁜 자식들 딱 이 생각.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죠? 저들은 해드리려고 하는데 AI로 심사를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AI 지가 알아서 잘했겠지, 그죠? 그래 은행 직원보다는 AI가 더 믿음직스럽죠.
그래 은행 직원이 안 된다 그랬을 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죠? 이 자식이 혹시라도 내 나이가 많다고 안 해주나? 아니면 얘네 아버지가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나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인간이 어떤 것 한 것보다는 기계가 뭘 했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는 믿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하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기계가 거짓말하는 거 봤나?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했다. 컴퓨터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케이 AI 심사한 결과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이 옆집 철수 아버지는 됐는데 지난해나 차이도 별로 없는데 내 말 안 됐다. 이러되면 이제 심각하죠. 이러되면은 이제 과격한 분은 은행을 경상도 사투리로 뽀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AI가 공정한 걸까? 공정한 걸까? 근데 사실은 지금서 제가 이제 은행 대출 심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제 세금 내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관련된 것들에서 AI는 거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차라리 사람을 믿는 게 나을까? 아니면 AI를 믿는 게 나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AI하고 사람하고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AI하고 사람을 대립시키는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AI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AI를 막 이렇게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eave the world behind.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세상을 내버려 두고 떠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혹시 보시면은 굉장히 그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이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것. 앨런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가 운행을 하다가 통신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어제 폭설 때문에 원주인가 어디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우리나라는 2.5단계.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자동차들 중에서 그 제네시스 정도 되는 차들,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는 2.5단계 내지 3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차선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크루즈 기능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보여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지난 10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인공지능 윤리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학회는 이제 트리플 AI라고 해서 전 세계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이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회가 2018년부터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윤리 문제만 따로 떼가지고 학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학회에 간 또 하나의 목적은 내년에 우리나라에 AI로 된 부엌, AI 키친 앤 쿠킹 로봇이라고 하는 요리하는 그 로봇과 관련된 학술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초대하고 또 거기 어떤 분들 오실 건지 그래서 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재미난 게 대구에 그 AI 키친 그다음에 요리하는 로봇 개발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분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 네트워크 하는데 조금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 AI 키친이나 그 요리하는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알고 계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내년에 학술대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요리하는 로봇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식당에 가시면 그 왜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것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를테면은 이렇게 뭐 달걀 후라이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스테이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 후라이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고난도인 것이요. 달걀을 조금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약하게 잡으면 떨어뜨려 버리죠. 그 민감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AI한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운동화 끈매라고 그러면 AI가 아마 미칠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 운동화 끈매는 거, 구두 끈매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AI 보고 운동화 끈매라고 그러면은 아마 버그 날 것 같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갔다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웨이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막 여기에도 있고 뭐 레이더 장치가 이 차는 그지 제규어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에다가 지금 온갖 것들을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동안에 무시로 이 차가 보입니다. 수시로. 그리고 혼자 가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사람을 승객만 태워 운전사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무인주행 자율 자동차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던 것은 아리조나의 페닉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아리조나 가보신 분 계세요? 아리조나는 사실상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여기에는 나무도 별로 없고 여기는 정보 처리할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조나 페닉스에서 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지고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지역이냐? 샌프란시스코는 도시는 작지만 미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오르막 내리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평평하잖아요, 그죠? 혹시 부산 가보신 분들, 부산 가보시면 어떻죠? 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있으면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 제가 있는 마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오르막. 그러니까 이 웨이모를 샌프란시스코에 집어넣은 이유가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들 대부분 다 평평한데 오르막 내리막이 워낙 심해가지고 운전하는 데가 장난이 아니다. 근데 무려 300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much emerging technology is just a show. So one can be forgiven for not being able to distinguish fact from fiction. Take this car, for example. Can it drive autonomously or not? The short answer is absolutely. That was Shweta Shrivastava, Senior Product Lead for Driving Behavior at 샌프란시스코 Waymo. 시내입니다. What you're looking at is the Waymo Driver in action. Adapted for a variety of vehicle platforms, it is the most advanced, fully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n the world today. What you notice pretty quickly is that these aren't normal vehicles. Take this Jaguar I-Pace, for example. It's been equipped with an elegant array of sensors and software, which allows it to move through the city on its own. That's correct. The Waymo Driver is a combination of custom-designed hardware and software that is responsible for performing the entire act of driving. That was James Philbin. He's an engineering lead on the perception team at Waymo. I asked 지금 바닥에 철길 보이시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케이블카라고 해가지고요 아직도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은 전철대로 다니고 무인자동차는 무인자동차대로 다니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승용차 그다음에 그 차량들이 막 지멋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무인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엄청난 어떤 도전이고 엄청난 실험이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300대씩 하면서 그것도 상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배라서 함부로 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타보고 이렇게 한 느낌들은 굉장히 편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화성에 남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 자동차 무인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저렇게 다 섞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조금 더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런 차를 해가지고요, 아예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작년 그 국회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끔만 했던 일부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위험하다, 안 좋다, 부정적이다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기술자가 아닌 분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필요한 거부감들과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아까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막 박치기 하는 것은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영화를 봤거나 소설을 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의식도 못한 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의식도 못한 채로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미 인공지능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구글,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네이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카카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쿠팡 마찬가지.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가? 그랬더니만은 지금부터 4년 전인데요. 네이버에 대해 가지고 네이버가 시장을 이렇게 조작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2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저기 뭐죠? 그 물건들 사시잖아요, 그죠? 그 쇼핑 같은 거. 그래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에다가 이를테면 입점 거래 업체들한테는 네이버가 유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 입점 아닌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공정하다. 근데 네이버에 입점한 업체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더 유리하려고 네이버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불공정한 걸까? 지금 조금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되게 공정한 무역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마가 다시 미국을 거창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에다 막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올바른 걸까? 그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쿠팡하고 관련해 비단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네이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쿠팡,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이제 뭐 또 언론에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지금서 어떤 언론 보도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윤리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윤리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 원래 전공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제 원래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샌델하고 저랑 띠동갑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마이클 샌델 형님처럼 보이진 않죠? 그죠? 근데 마이클 샌델하고 저랑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대물입니다. 그죠? 대물이죠. 그죠? 근데 마이클 샌델이 저를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말로 하자. 그죠? 네, 이러면 마이클.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 생각들 속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수많은 다양한 쟁점들, 특히나 뭐가 공정하냐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클 샌델한테 뭐가 공정한가 물어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에 뭐가 공정하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샌델 훌륭해 내 네 말 들을게 이러실 분이 있나요? 없죠.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식이니까. 특히 윤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죠?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는 어떤 경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20년, 30년씩 쭉,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40년 전에 대구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마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좀 괜찮았던 고등학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놈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이 말씀, 이거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처음 봤잖아요. 인공지능이 내놓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내놓는 거를. 인공지능 저 뒤에 기계가 공정하게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는 너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죠. 왜?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 업체들한테 어떻게든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구글은 구글대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다만 무지막지하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하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슬쩍슬쩍 유리하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어딜까? 바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문제는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쫙 만들어가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 더 심각하죠. 진정한 사기꾼은요, 완벽하게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 정도 거짓말을 살짝 섞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짓말 해보셨죠? 그럴 때 새빨간 거짓말하면 안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참말을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두 가지 싹 섞는 거죠. 바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쩌면 기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에 기반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가끔씩 할 때, 결과를 내놓을 때, 이때 위험한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다음에도 또 올바른 말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참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가 출신이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메논에서 뭐라는가 하면은요, 가장 사기치기 쉬운 사람은 나를 가장 믿어주는 친구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가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사기치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기 당했거나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보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어쩌면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그래서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빅텍이라고 해가지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발언권들을 확대시킨다고 해가지고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일종의 계속 순환시키는 겁니다. 뭘 하나로 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혹은 자녀들한테 너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라 딱 이런다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녀석이 바로 착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이러는 과정.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쳐주는 작업들,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한 번에 딱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인생에서 뭐 한 번 한 큐에 딱 땡잡아가지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작은 결심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기고 그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들 드리고요. 아마 인공지능이 이렇게 위험하다, 심각한 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은 인공지능 챗봇 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일단 주목이 됐습니다. 챗봇 테이가요, 사람들한테, 서양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야, 또 히틀러 나쁜 놈이라고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뭘 잘못했니? 그러니까 히틀러 잘못한 것 없어.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지.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놈이 대답을 이렇게 하도록 뒤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기계가 잘 굴러갈 때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몰래 숨어가지고 조작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험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요, 선생님들은 잘 안 쓰실 텐데 중국어로 된, 미안합니다. 중국말 챗봇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영어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몽이라고 해가지고 차이니즈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막 엄청나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중국이 이제 막 우리가 초거대 국가로 성장한다 이러는데 얘한테 샤오핑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저기 뭐지? 중국몽이 뭐야? 이랬더니만은 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사상 교육이란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공산당 싫어요, 중국 최고예요, 중국 최고예요 이런 말 집어넣고 미국 나쁜 놈들 막 이런 말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은 것들을 싹 다 빼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는 빼고 그냥 아주 오락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루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심심풀이 스몰 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챗GPT 하는데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챗GPT 기술을 이제 처음으로 구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러면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하도록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이루다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심심풀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대출심사 말씀드렸었죠. 그 대출심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구속적부심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써먹습니다. 콤파스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콤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라고 보통은 일컬어져 있는데 이것은 구속적부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말이 거창해지니까 그냥 똑똑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돌려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백인들보다 흑인들에 대해 가지고 구속 판결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잡범들이 굉장히 흑인들이 잡범들이 많고 백인들은 범죄를 치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엘리트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치러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만 그냥 일단 똑같은 인구 숫자에서 구속 적부심을 돌렸는데 백인은 적고 흑인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깜깜무소식. 여기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짐작은 하겠지만은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네이버에서 이것은 영업 비밀이다 하면서 안 가르쳐 줍니다. 또 영업 비밀은 존중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진짜 내 속을 막 드러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 행동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실수를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결과가 탁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가령 아까 제가 이제 대출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한테 대출을 맡겼대는데 여기다가 뭘 어떻게 집어넣는지, 거기다가 어떻게 가중치를 어떻게 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윤리들, 좋은 사람이 되라, 과정을 중시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 오래 봐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뭘 봐야 되죠? 결과를 봐요. 그럼 드러난 행동, 그죠? 말본새. 그래서 현대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다. 일반적.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과정을 중시하려고 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약화되고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조금 더 뒤로 판단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든 그렇게 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어떤 생활 공간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이거 한번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열어보자. 이 말을 하는 게 윤리적일까 비윤리적일까? 막 마음 같아서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까 제가 반복됩니다만 대출이 딱 나왔을 때는 오케이, 그런 인공지능 똑똑하구만 이러겠는데 제가 거절됐을 때는 막 확 디벼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 그래 우리는 오히려 정말로 억울한데 억울한 것을 호소할 수조차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선생님들 다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그죠? 마이클 샌델 말씀드렸었는데 마이클 샌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4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1987년, 9년 이럴 때 하버드 대학교 교수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4대1 내지 5대1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는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생들한테 너 하버드 대학교 어떻게 왔어? 이러면은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운이 좋아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하버드 학생들한테 물었답니다. 너 하버드 대학교 어떻게 왔어? 제가 열심히 해서 왔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가 약 20대 1점 된답니다. 경쟁이 덜 강할 때, 덜 심할 때, 이럴 때는 자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행운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어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오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마다 공정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지금서 바이어스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쉽지는 않아요. 바이어스가 완벽하게 없다. 이건 없어요. 편향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령 조금만 더 옛날 이야기 드리면 제가 윤리학이라고 제 전공이 윤리학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동양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요. 여기 지금 남녀노소가 이렇게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윤리 학자라면 퇴계 선생님이시겠죠? 그죠? 만일 퇴계 선생님을 지금 이 방에 모셨으면은 퇴계 선생님이 이 방을 아마 불륜의 현장이라고 볼 거예요. 왜? 그죠? 남자 여자가 막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네, 네. 또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많이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선이라든지 등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 좋은 행동도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면 공정하다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어떤 것들이 가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계속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인 편향들. 제가 이제 퇴계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령 그 어떤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한국말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춘향전을 온전하게 입력시켜 놓고 얘한테 한국말을 하게끔 하면은 춘향전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도령이 장모한테 말 놓쳐,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성에게 말 막 틱틱 놓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남녀노소 간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문화적 편향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드릴게요. 자, 요거 간단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최대한 정제를 시켜야 돼요. 데이터 정제시키는 방법이 알고리즘에다 이럴테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챗봇 같은 거에다가 만들 때요 욕설들을 뺀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럴테면은 뭐 문디쉐기 이런 말 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럼 또 지역적 사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 데이터들을 최대한 좋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던 것들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를테면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 꼰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작업들을 인공지능을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고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전 단계, 중간 처리, 후 단계, 후 처리. 그러니까 전 처리, 중간 과정, 후 처리. 근데 후 처리를 했는데도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듯이 인공지능에 있어가지고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과정에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이 드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디지털 세계랑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인공지능과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향을 받으시면서도 받고 있다는 걸 잘 의식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수많은 결정들에서 요거는 The Public Voice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끊임없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한 가지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를 보다시피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이런 얘기하면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좀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덜합니다. 근데 비해 가지고 유럽 쪽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강조들이 훨씬 많고 EU를 중심으로 온갖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종의 최소주의 전략을 택한다면은 유럽 쪽은 오히려 인공지능 윤리의 눈금들을 조금씩 더 올립니다. 그래서 가령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라든지 환경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해서 미국 쪽은 점점 낮추려고 하고 이 서로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까지 다 통용되자면은 이런 윤리적 규범들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다양한 규범들이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규범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하는데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왜? 당장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 법률 하시는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냥 인공지능 빼놓고 윤리하고 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성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법은요 해라 말합니다.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안 해? 그럼 팬다. 그죠? 감옥 잡아갑니다. 안 했네? 감옥 잡아갑니다. 그러면 감옥 가야 됩니다. 윤리는 해라 안 하죠. 해라 안 하죠. 해라 안 하죠. 네가 인간이냐? 잘 살려면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재수업 들어오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윤리와 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법이 함부로 막 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또 윤리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한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들 해가지고 투명해야 된다,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쭉 공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요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by person,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해다. 특히나 최종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대출 승인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끝,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이 진짜로 대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구속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최종 판단은 누가? 판사가 해요.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사용한다. 그래서 IBM에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uxiliary, 도움을 받는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AI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때 person, 즉 인간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라 그랬는데,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인간은 누굴까요? 대출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은행원 아니면 대출 받을 사람? 근데 생물학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되게 쉽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가령 뭐 이렇게 유전자 정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쓰시는 말씀 있죠? 저 자식은 인간이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도 가끔씩 내가 그때 인간이 아니었어, 이 말씀도 하죠. 정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인공지능, 인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도 제가 지금 그 챗봇도 보여드렸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보여드렸고, 인공지능 판사도 보여드렸고, 온갖 종류의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로봇도 있고. 근데 사람도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구 사람 있고, 마산 사람 있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멀쩡한 놈 있고, 이상한 놈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인간들을 생각할까? 그리고 내 자신만 하더라도 심지어 3년 전의 자신의 모습과 오늘의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대포 한잔 했을 때 자신의 모습, 그죠? 술을 먹어가지고 지구의 자선과 공전을 막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술을 먹어야 마음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인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원래 전공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쭉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한테 정의란 뭐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에 또 책을 사놓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샀지만 안 읽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읽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서 현대에 남아있는 정의에 대해 가지고도 평등주의적 정의, 사회주의적 정의, 소유중심주의적 정의, 결과주의적 정의, 공동체 정의, 그 다음에 능력주의 정의,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놈이 대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대장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뭐죠?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을 해야 되는 거지. 각자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윤리가 누군가가 이게 윤리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뭐가 바람직할 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미쳐올 영향, 다가올 영향은 정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온갖 뭐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인공지능의 우리가 편향성을 어떻게 없앨 거냐? 편향성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죠? 나침반, 그 전자식 나침반 말고 기계식 나침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식 나침반이 보면은 양쪽 끝이 남쪽과 북쪽을 가르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죠. 근데 딱 멈춰 있는 놈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고장난 거예요. 한 가지만 옳다고 꾸역꾸역 우기는 사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침반처럼 우리 스스로를 예민하게 나가면서 반성하고 이렇게 될 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집어넣어야 될 게 있겠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적인 것들 이런 걸 이제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안 하기로 한 거니까 문명인이라면 안 하기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서 배제시키자. 근데 뭐를 그래도 어디까지가 또 그건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논의 과정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건 젊은 놈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생각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경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입니다만은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많은 어른들이 이건 젊은 사람들 거다. 아닙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 넓게 얘기하면 과학기술에 영향을 받는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또 발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 말을 인용하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일에 무관심해도 좋다. 그러나 공동체 일에 네가 무관심해지면은 너는 너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네가 오히려 공동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들이 아마 지금까지 잘 공부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작게 하다못해 키오스크라도 살펴보시고요. 이건 나한테 안 맞다. 그럼 고쳐라 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방식으로 키오스크가 바뀌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여러분들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2부 토론사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과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4개 작은 주제로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간결하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어떤 편향들이 일어나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인공지능 편향의 다양한 유형들도 함께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해하는데 뭐 부족함은 없었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정의관의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 상충 가능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 현대적 의미에서 이 정의관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포함해서 영의 이 능력주의까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조금 오늘 이 윤리 이론들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부터 능력주의까지 다 이렇게 서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 공리주의적 관점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디지털 시스템도 그 공리주의적 우산 아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이 과정을 중시했던 하나의 이 기본 이론이 있었죠. 그건 물론 현대적 관점은 아닙니다만 공리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대륙에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의무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실 의무주의는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격합니다. 사실은 의무주의라고 하는 게 엄격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리주의는 엄격성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을 아주 강고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윤리 이론으로 작동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한 150년, 200년 정도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기성이라든지 자기중심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논리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마 우리는 그 논리에 순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의무주의 윤리 이론을 갖다가 접근시킨다면 상당히 큰 갈등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는 이런 평양성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뭐겠냐? 그건 이제 근대적인 문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인공지능에 기계학습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든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이런 문제들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혹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가, 성차별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인권에 민감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전면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게 퇴행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인간성이라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제도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디지털 기기들을 초중등 교과서부터 해서 뭐 하는 문제들이 지금 이제 다시 일단 보류가 되고 뭐 하긴 했다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 교육부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은 생각하지 않고 혹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육 부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건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로 모든 것을 장착시키는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자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원의 문제인데 이 디지털 시스템 하에서 우리 지구 형성에서 주어진 이 자원들이죠.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자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늘 강연된 내용들도 이 디지털 최적화의 문제도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자기 일상적 삶에서 이 디지털 기기들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인간성의 회복 문제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연과 공생 내지는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욱이나 특히 디지털 기기 안에서 노동 문제죠, 그죠? 일, 직업의 문제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아주 큰 고리들이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하나의 고민거리로 던져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했던 부분, 또 여러분들의 생각, 기타 등등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신 선생님. 예, 범어동에서 서상교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참 머리 속속 귀에 들어오도록 감사합니다. 저는 뭐 너무 넓게는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예를 들어 AI가 대출하는 거 저걸 어느 정도 믿느냐 하는 말씀 중에 이제 그 중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궁금하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거 하고 판도라의 상자에 판도라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 수도 없고 또 안다 그래도 답이 없는 문제. 그럼 대출, 저도 사물을 봤습니다만 누가 대출 내 거 왜 떨어졌어요 이런 물 쓸 때 사람이 만들면 분명히 뭐 장치가 있을 겁니다. 기준표도 있고 배점도 있고 배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오픈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맞아요 이런 보다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기준이 잘못됐다, 배점이 잘못됐다, 온갖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보통 우리 시민은 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그 AI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그게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된다 하는 건 알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알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사람이 이제 판단하는데 그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AI지만은 자유지만 판단은 해주든지 인간이 하는 건데 그걸 AI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AI가 해주지 마라 그랬다고 안 하면 니는 꼭 AI 같은 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AI가 여러 AI가 다 인정하는데 자기 혼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천자이만 또라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하고 결국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로서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대출을 했을 때 안 되면은 다른 데 가서 대출을 내밀어 보면 되고 그걸 몇 번 되고 잘 되면은 그걸 쓰면 되고 그 대출하는 기업체, 은행이나 뭐 AI 개발하는 데서는 자기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이게 부실이 많다든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면은 걔들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자기들도 또 바꿀 겁니다. 아마. 그럼 결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문제지만 시간이 길게 보면은 결국 어느 선으로 합의대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좀 이상합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바로 적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도라 상자에 AI를 비유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은 어떤 식으로 입력하든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중간에 요가 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산수 시험 나오면은 이게 맞게 됐나 틀리게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산도 해보고 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한테도 물론 무리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데이터 값을 조정해보고 이제 역산해보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딥러닝이라고 그거 들어보셨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을 한 층, 두 층 쌓은 게 아니라 여기를 꽉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뇌에서도 시냅시스가 막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정확히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집어내기가 힘든 것처럼 이 과정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집어내기가 힘들다. 그 말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쩌면은 은행 대출 시스템이든지 이런 시스템들에서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들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많이 갖기 위해 가지고 이를테면은 스스로 최적화되고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해서 적어도 여러 가지 기능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이제 이 기본적인 상거래의 기능을 갖고 또 한 가지 은행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에이전트로서 공적 기능을 해야 됩니다. 공공성을.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은행이 내가 돈 빌려줬다가 안 떼일 만한 사람들한테만 돈 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행이 우리 사회의 큰 하나의 공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1금융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보자면은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일부의 시민들이 이렇게 이런 공적 구조로부터 소외시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장기적 관점을 오래 끌면은 대체로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해 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팅겨내야 됩니다. 버팅겨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를테면은 일단은 어떤 경쟁 구조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은행이라든지 일견 사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사적 영역이 오로지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그래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왜 지난번 은행이 망할 뻔할 때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살려나가도록 특히나 이렇게 대기업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예, 이 은행 대출에서 사회 정의로를 갔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그 인공지능 이 문제도 결국 사람의 문제, 우리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좀 문의 아니지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우리 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연결망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인공지능을 두고 보면은 이미 선진국 또는 강대국 또 뭐 거대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윤리와 정의를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그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들의 그 이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구조로 밖에 갈 수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이미 전 지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실제 우리가 여기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거대 기업 또 그들의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자본의 힘이랄까 그들의 어떤 강대국의 힘이랄까 거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구조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그 우리가 첨단 기술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적용이 되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군사 기술에 가장 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그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 기술에도 많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미 우리 일상적인 것도 사실은 뭐 비가시성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군사 기술은 이미 우리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그 분야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이 뭐 독가스를 쓰지 말자, 대량 살상 무기 쓰지 말자 뭐 이런 건 또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그야말로 참 그 거대한 그 국가 권력으로 쓰냐면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윤리나 정의란 이름으로 제어할 방법은 그는 거의 뭐 없는 것이 아닌가.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예, 바로 즉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 다. 이렇게 아마 외국 여행하시면서 그 대부분 다 구글 지도를 쓰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지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즘 외국 여행할 때 대부분 이제 차량 운전하게 되면은 구글 맵 얹어가지고 다들 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구글 맵을 못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왜 구글 지도를 못 쓰게 하느냐? 그것은 서버를 한국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54단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생각한 민감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시켜 놓고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구글로 대표되고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그야말로 빅텍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IMF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IMF가 요구한 어떤 기업의 투명성 기준을 끌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윤리, 기업 사회적 공헌도 기업 운영 방식들이 굉장히 선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화와 동떨어져 있던 부분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령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니네가 요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우디에 가서 엄청나게 지금 초거대 AI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한국의 사회 안에서 한국의 네이버니까 봐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편적 기준에 맞춰서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문화들이 혹은 한국의 고유성들이 침해받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군사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AI 군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그 한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3년 전, 4년 전에 그 한화가 카이스트에다가 엄청난 그 투자 내지 그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이 조금 더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한국의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AI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 한국에서 AI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안 놀아. 저놈들은 무기 개발하는 놈들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물론 또 다시 한번 군사 기술 부분의 어떤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 표준이 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몇 차례 이제 국방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뭐 자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AI 혹은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그 로렌스 내식이라는 교수에 따르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 맡겨놓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야 이거 돈 안 되면 사람들이 개발 안 하겠지. 그래서 공학자들이 뭔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건 안 합니다. 왜 돈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 일단 시장에 맡기는 방법.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코드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방법. 네 번째로는 윤리적인 방법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 4가지 기준들이 같이 작동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애국주의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뭐 미국 지금 애국주의 미국의 이제 그 페이트리아티즘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여하튼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이를테면은 우리의 독자성이 살아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아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훨씬 더 이런 현실 정치, 소위 말하는 레알 폴리틱에 특히 국제 레알 폴리틱에 우리가 발언권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힘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를테면 우리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실용화에는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다만 우리가 투명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집안에서 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애는 접시를 깨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른은 단지를 깨도 아무도 모른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른이 단지 깬 거에 소문 내면은 집안 어른의 권위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정보들마다 지금 이제 외교 문서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건 30년 만에 풀고 어떤 건 50년 만에 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 기밀 같은 경우에 저기가 기밀이 있다. 이래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진전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언론에서 엠바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잠시간 정보의 유통을 정지시켜 놓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우리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 혹은 정책 담당자들 간에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단순하게 시비 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도 이를테면 우리가 이를테면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 답변하실 때 잘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잖아요.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과정들은 항상 군사 장비를 만들고 그다음 우리 일상에 관련된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다 알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과 같은 사람이 구글에 있을 때 바로 이 국방부로부터 그걸 제안을 받았거든요. 인공지능을 군사 무기 만드는 데 적용하자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제프리 힌턴이 그걸 거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50년 전에 그죠? 맨하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 인류가 한순간에 절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쨌든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지금 그거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 절멸의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이제 이게 군사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럴수록 이 거대 국가들이 이 국제적 협약을 통해서 여기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평화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단순히 이 국력, 힘, 능력 이런 방식으로 과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국방력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봐도 지금 세계 군사 거의 5대 7대 강국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이런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 시민들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원래 AI에 대해서 올 1년을 들으면서 멍청한 저 같은 사람이 알고리즘이 뭔지 아니면 아파고가 뭔지 챗GPT가 뭔지 교수가 뭔지 할 줄은 모르지만 무엇인가 하는 이제 구분은 완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챗GPT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가입은 올려놓지만 사용은 안 하지만 올려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겪으면서 오늘 알고리즘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들어가지고 야, 내가 대구 사람으로서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이 편향성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첫째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요즘 이제 보면 삼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이 AI로 최고 핸드폰이라든가 모든 게 최고로 알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하이닉스한테 져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재용이 감옥에 잡혀 있어가 그러는지 1등 기업도 갑자기 미국의 제재를 받으니까 이게 하이닉스한테 7대3으로 뒤진다 하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1등 국가도 미국의 제재를 안 받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힘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질문 국가 정책적 자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야 될 고민의 거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특히 인문학을 하는 이렇게 공학하는 분들은 뭘 막 만들어내고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지나간 이야기로 대학 1학년 때 논리학을 배웠는데 논리학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책 한 권 배운다고 해갖고 네가 갑자기 논리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걸 왜 배워야 되지?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 논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비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할 것이고 그러면 사기는 덜 당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문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실수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 이야기를 어떤 사람,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당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하고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이 막 멋지게 치고 나가고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기술이 어디로 나갈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칼과 같은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면 안 되지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가능한 실수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특히나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편향을 가지시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역량을 길러가지고 선생님이 주신 문제들을 풀 때쯤 되면은 제가 목요철학회에다가 다시 저를 초대해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최 선생님 이제 꼰대 아니십니다. 젊은 청년이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과 대응 방안인데, 물론 이제 철학을 전공하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지금 2년, 3년 전부터 이제 AI가 대두돼 가지고 지금 많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는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 젊은 분들이나 직장 후배들도 이 AI에 돼가지고 이거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소설이나 또 노래 가사 또 시 쓰는 거 이런 거 간단한 것도 이제 그걸 소통을 해본 게네 전혀 그걸 많이 모르고요. 지금 이 디지털 완전 AI 이런 기술 혁명 속으로 세상을 흘러가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미래에 우리 철학 교수님의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 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 관점과 사고로서 이걸 접해야 될지 그는 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은 범어 사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예, 아니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퇴직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정도 돼 보이십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62년생 범띠입니다. 예, 아유 예, 저는 30대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30대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젊은 분들 보면은
되게 젊게 보이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런데 그 질문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자리는 항상 없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가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대체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더 좋은 일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간을 위한 일자리가 더 이상 새로운 좋은 자리가 안 생겨날 것이다. 이게 진짜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그냥 두 가지. 한 가지는 아니다,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고용 통계라든지 이런 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서 보면은 그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그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일자리가 막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령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아시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대학 한 학기 다니다가 때려치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학기 다니고 때려치우고 그 다음 학기에 대학을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고요. 대학을 슬슬 다니면서 요즘식으로 이렇게 도강을 한 거예요. 도강을 하면서 뭘 했느냐? 캘리그라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붓글씨 있잖아요. 이 수업 가가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캘리그라피를 글자 이렇게 왜 알파벳 멋있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멋있게 쓴 것을 아주 열심히 들어놓은 덕분에 그 맥 컴퓨터랑 아이폰이 디자인이 그렇게 멋있게 나왔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로 능력들이 발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서 이렇게 저는 그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고향이 경북 예천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을 했으니까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제 친구들이 너 그렇게 동봉순섭 이런 거 배우고 했으면서 왜 동양 철학을 해? 그 서양 철학을 한 덕분에 동서 철학 융합을 한다고 하면은 뻥이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서양 철학을 하면서 동양 철학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핏 아날로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교육들이 된다 하는 거,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국민교육 헌장 여러분들 다들 외우셨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태어난 걸까요? 그건 국민교육 헌장 이야기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뭡니까?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철학자 중에 호이징거라는 사람은 유의적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인간의 본질이 노동에 있을까? 인간은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즉 뭔가 하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과 유희가 하나가 되고, 때로는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게 결국은 대박을 치기도 하고, K-팝, K-문화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저 친구들 처음부터 논에 집어넣고 막 모심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면은.
그죠? 저 녀석들이 어릴 때 맨날 땡땡이 치고 놀았던 친구들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들이 발현되는 방식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이와 같은 것이 현대 사회에 살아남기 좋은 역량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역량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끔씩 취직 안 한다고 구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렇게 자유로워진 영혼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요즘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구글세 혹은 로봇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서 엄청나게 축적된 그 재원들, 이것을 인류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부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구글 지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구글한테 정보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논쟁적입니다만,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소득의 문제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밥 먹고 사는데 덜 얽매이면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세계를 좀 펼쳐가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직업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질문 받겠습니다. 대구 달성동에서 오는 김성범입니다. 한국 경제를 보면은 60, 70년대에는 굉장히 생산 노동시장적인 산업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 이후로서는 IT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유수 기업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그 현장에서 직접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은 IT 기업이 우리가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뭐 발전됐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산성밖에 없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원천 기술, 특허, 제로 기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선진국들 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 제약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돈을 줘서 반도체를 만들고 디램을 만들고 뭘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것도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선진 기업들이 다 이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나면 걔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기술료 내라, 특허료 내라, 사용료 내라는 푸시를 분명히 할 거고, 거대한 국가를 등에 업고 분명히 그런 작업이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입니다. 그나마.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의 AI 기술에 아무래도 저보다는 앞에 계시는 교수님 두 분께서는 더 많은 쪽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현재 한국에서 바라보는 AI 기술의 전망, 그리고 현재 세계 기업에서 우리 현재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우리 기술이, 한국 기술은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심스럽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그죠? 근데 질문하신 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경제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겪어왔습니다. 그죠? 적어도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는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의 그 내용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 중심이에요. 그때까지는 다 정년 보장되면서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현대자동차 들어가가지고 30년 하니까 연봉이 1억이 되고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만들어가 팔면 잘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랬잖아요. 일본이다, 독일이다, 미국에 있는 고급 기술 가져가고 우리는 만들어만 팔아먹었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IMF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심어준 경제 구조가 바로 속된 말로 카지노 캐피털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예, 재테크 자본주의, 그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이 갑자기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왔죠. 이 경제 구조가 엄청난 변화 한국 사회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 시대 때를 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문제가 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삼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은 지금까지 반도체 하지만 그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 안에서 삼성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하고도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또 좋은 답변을 한번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자백하는 게 낫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 60점 맞다가 70점, 80점 맞기는 좀 노력하면은 가시적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93점, 4점 맞다가 95점 맞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자 살자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히려 91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이 언제나 좀 더 크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말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1등이 됐습니다. 그죠? 가끔씩 가다 2등으로 밀리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1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누구 뺏기기도 좀 뭐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기선 소위 이제 패러다임의 시프트 우리가 발상 자체를 좀 바꿔 가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고등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어린 저들한테 그때 이제 연사들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년 뒤처지고 혹은 20년 뒤처지고 80년대니까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한 또 20년, 30년 뒤처진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다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이를테면 이미 자본주의의 강고한 역사 속에서 쌓여온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함부로 이걸 할 수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또 다른 어떤 활로들을 마련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저렇게 모습이 저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미국, 일본도 이렇게 혹시 일본 지금 가시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가시면은 일본 백화점에 1층이 그 실버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상에 놓고 몇 년간 처져 있다 어떻다기보다는 저기는 저렇게 발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고 이 발전의 양상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더 다르게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단지 뭐 그런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대명문고등학교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정원석 교수님.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났던 인상 한번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비한데 이렇게 귀한 자리 조용필처럼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숙제들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날 때 다시 또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우리 저 다른 연구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책자인데 책 선전을 그냥 하면 안 되겠고 아까 이렇게 편향에서 벗어나야 꼰대를 피할 수 있겠다 하신 선생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훈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최상훈 선생님은 앞으로 태극기 부대 안 가십니다. 예, 역시 동향이 대구는 항상 연고입니다. 예. 한때는 우리 대구를 지배했던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요즘 뭐 경북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욕먹죠, 그죠? 예, 이제 모든 고등학교가 다 대구의 주인입니다. 한때는 뭐 경북고등학교가 뭐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1년간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모든 이 기계들, 사실은 기계입니다.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차문화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늦어도 12시 50분까지는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오시면 플로어에서 아마 차 관련 관계자들이 따뜻한 차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시고요. 수성구 범어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차문화 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